Your thesis should evolve and get dropped outright when proven wrong. It's not gospel. It's a map you redraw when the terrain shifts. 아마 11labs AI, 그 음성 AI를 이용을 해서 앞에 읽어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읽기 전이지만 영상 다 찍고 나서 읽을 생각이거든. 읽게 할 생각이거든. 여기서 thesis라는 게 investment thesis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플레이북 같은 거지. 지도.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 뭐 큰 그림일 수도 있고 특정 기업에 대한 thesis일 수도 있고 내 뭐 향후 10년 내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그거를 좀 확장해 놓은 걸 수도 있고 진짜 논문 쓰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걸 이제 thesis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뭐 진짜 논문 쓰듯이 꼼꼼히 쓰지 않아도 썰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 기업에 왜 투자를 하고 아니면 뭐 현재 예를 들어서 AI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왜 AI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썰을 풀 수 있으면 그걸 보고 thesis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thesis는 gospel이 아니야. 복음서가 아니라서 무슨 이걸 성서처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바뀌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evolve를 해야 된다고. 수정을 해나가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걸 수정해 나가거나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면 드롭 해야 되는 거예요. thesis라는 게 그런 건데 thesis는 폐기도 가능한 거야. 그런데 endowment bias가 있잖아요. endowment bias가 있어서 그러니까 endowment bias라는 거를 혹시 모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부모 마음이 되는 거야. 내가 이미 투자를 시작했으면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걸 잘못된 거를 B를 살짝 받아도 인정을 안 하는 거 그게 endowment bias입니다. 소유 편향이라고 하는 거. 그 편향이 인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endowment bias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경계를 하려면 가장 간단한 건 매도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나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다시 올인할 생각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지션 그 정도를 그냥 다시 살 수 있는가? 시간을 좀 둔다. 근데 신기하게도 thesis가 만약에 바뀌어 써야 한다면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3일 정도 기다렸을 때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 안 나가. 지금은 이제 100% 현금이니까. 과연 내 thesis가 옳았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좀 연습을 하다 보면 굳이 그런 실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되는 시기가 와. 그럴 때가 오는데 thesis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만 자기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evolve 할 수밖에 없는지 혹은 drop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A4 용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걸 성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스펠로 삼아야 되는 거 복음서로 삼아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소유 편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이건 정말 자기한테 설득을 해야 돼. 내가 절대 100% 오를 수가 없다. 그건 동의하실 거야. 100% 오를 수가 없잖아. 근데 대부분의 이 투자를 하신다고 이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 찍은 종목 그걸 끝까지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100% 오라야 하는 거야. 첫 방에 찍은 게 맞아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나중에 또 대부분은 thesis가 없어. 원래 없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보고 따라했는데 따라쟁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물린 다음에 thesis를 우겨서 만드는 거야. 끝까지 thesis를 안 만드는 분도 있고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 누가 한 얘기를 그냥 패러팅을 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자기 생각은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자기가 베끼는 사람 그 사람의 thesis는 바뀌었어. 아니면 드롭 됐어. 그걸 내가 알 방법이 없다고. 따라쟁이 투자를 하면. 동의를 하셨잖아. 명제잖아. thesis는 바뀔 수밖에 없다. 진화할 수밖에 없다. 드롭 될 수도 있다. 폐기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알려줬으면, 아니면 알려줬는데도 내가 못 들었어. 그러면 자기 thesis 자기가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자기가 따라쟁이를 했는데도 주변에서 thesis 바뀌는 걸 보는데도 우기는 거야. 그게 인다우먼트 바이어스라. 애초에 자기가 쓰지 않은 thesis 우기는 거라고. 내 거라고. 이젠 내 거야. 그리고 수정할 생각도 없어.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 thesis 수정이 불가피한 거야.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 확신이 있어야 기업에 투자를 해서 오래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거랑 헷갈리는 거야. thesis 거를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우기는 거지. 왜냐면 자꾸 수정을 가하면 내가 흔들릴까 봐 라고 변명을 하는 거야. 오히려 확신을 갖기 위한 수단이거든. 그 방법이고, 테시스를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근데 이걸 또 맞춰 나갈 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작용을 해요. 좋은 점만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리스크는 거의 제외하고 좋은 것만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뉴스가 들어오건 이걸 그 정보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긴가민가한 정보들이 있었잖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긴가민가한 정보들이 하나씩 확인이 된다고. 그걸 확인이 됐을 때, 아니면 먼 미래가 좀 더 가까워진 근미래가 됐을 때 그것들을 더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이게 리스크인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가 추가된 건지 이런 거를 thesis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옳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우겨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thesis가 아전인수격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잖아. 근데 그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요. 내 새끼가 그럴 리 없어요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죠. 저도 thesis가 바뀝니다, 당연히. 근데 원래 thesis가 애초에 튼튼했으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추가될 때 어떤 내가 못 보던 부분들이 있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 거를 추가를 해서, 아, 이게 지금 지형이 바뀌었다, 지형 지물이 바뀌었으니까 이 맵을 새로 써야겠다, 다시 그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내가 못 보던 부분들을 추가해 넣어야 되고, 내가 새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서 탐사를 해서 새로운 부분이 보이면 거기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thesis 게 너무 고집을 하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데, 그 시야가 좁아진다는 걸 좋게 해석을 하면 내 것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좋게 해석하면 그렇다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다. 그런, 건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만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얘만 보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광지처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어차피 헤어져야 할 친구면.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걸 못 봐서. 너무 오랫동안 얘만 봐서. 사실은 얘만 봤다라는 것도 테시스를 조금씩은 수정을 해왔어야 되는 거고,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리스크를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한 거거든. 그냥 내 조광지처여야 해 라고 우겼을 뿐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종목이 아니더라도 전체 이 시장에 관해서 내가 테시스가 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인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할 때도 큰 테시스가 있어야 되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AI의 불리시야? 베어리시야? 뉴트럴이야? 이게 있어야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죠. 산에 불이 났는데 불이 붙지 않는 나무는 없으니까 그 산에 대한, 산의 지형에 대한 큰 thesis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골라야 하는 거거든. 어떤 나무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thesis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큰 그림 thesis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숲과 나무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evolve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완전히 drop 돼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나 다 제 생각이야. 뭐 지금
자유롭게 떠들고 있는 거야. 요즘 그냥 별 얘기 다 하죠. 옛날 같으면 안 했을 얘기를 별 얘기 다 하는데 전제가 그거라고. 네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봐라. 네 마음 편하게 주절거리면서 살아보자. 뭐 그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년밖에 이렇게 활동을 못 한다면 그게 전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기로 했어요. 단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은 이웃이고 제가 하는 말을 다 감안해서 들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아시잖아. 스카우트 포지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스카우트 포지션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우트라는 말 자체가 천병이라는 뜻이야. 포인트맨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전투 같은 걸 벌일 때 맨 앞에 나가 있는 애. 맨 앞에 나가 있는 애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보죠. 적을 먼저 발견하지. 게임 같은 거 해보셔도 아시잖아. 제일 먼저 나간 애가 먼저 죽는다고. 근데 먼저 피해를 입으면서 그 리스크나 이런 거를 따라오는 전우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군대에. 그게 천병입니다. 그래서 꼭 포인트맨을 앞으로 내세우게 돼 있어. 아무리 작은 규모의 부대라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입질하는 수준인 거야. 원래는. 내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애플에 투자를 하건 버크셔에 투자를 하건 입질을 해보는 거야. 그걸 이제 뭐 다른 영어 표현으로 하면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킨 인 더 게임을 해야 내가 이렇게 피부가 좀 들어가 있어야 맞아도 아플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제가 모의 투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모의 투자만 하잖아. 머리로만 굴리잖아. 맞아본 적이 없어. 그 삘이 안 와. 돈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삘이 올 정도의 규모의 스카우트를 보내는 거야. 맞으면 조금 아프고 기분 나쁘고 그럴 정도. 벌어도 기분이 조금 좋을 정도. 그 정도의 스카우트를 입지를 해서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 요번 맵 이후에 들어가 봤는데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전우들도 따라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고 애들을 하는 거죠. 그 간단한 예로 버크셔가 입지를 많이 해요. 그게 다 스카우트야. 스카우트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그것도 이제 구글이 오르는데 알파벳이 오르는데 일조를 했죠. 버크셔가 알파벳을 샀다. 그래서 AI에 대한 버핏의 블레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핑 내지는 쉴링이고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버핏이 한 게 아니야. 버핏이 한 게 아니고 버핏의 디사이플들이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디사이플 중에 하나가 이미 버크셔를 나갔어. 그건 이제 버크셔에 대해서 좀 티시스를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야. 버크셔의 리스크 혹은 버크셔의 장점.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버핏의 포지션은 아닙니다. 버핏의 제자들의 포지션이야. 버핏은 원래 테크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하는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애플에 투자를 한 건 그만큼 많이 보였기 때문이야.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이지. 구글을 지금 현재의 구글이 아니고 과거의 구글이었다면, 한번 구글을 못 산 걸 후회한다고 한 적이 있거든, 찰리 문거랑. 그건 과거의 구글이야. 그냥 돈 잘 버는 기업, 캐시머신으로 봤을 때의 구글을 얘기한 거고, 지금처럼 막 복잡한 구조와 AI 이 미래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 상황에서 서클 오브 컴피턴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버핏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핏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확대 해석인 거고, 그리고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정말 찔끔이야. 이 버크셔의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의 규모로 봤을 때 아주 작다고요. 그러니까 100 중에 1 정도밖에 안 돼. 100분의 1 정도밖에. 그걸 보고 블레싱이라고 한다면 크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였어. 왜냐면 구글이 굉장히 눌려 있을 때 샀거든. 지금처럼 날아갈 때 산 게 아니고 굉장히 눌려 있을 때 입지를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스카우트 포지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카우트 포지션을 들고 그것만 공시를 했다고. 근데 그 이후에 반독점 그 엔타이트러스트 룰링이 나오면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구글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야. 제 짱구로는 아마
애드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몰라. 2월 달에 나올 거야, 다시. 공시가 나오면 알겠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트림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레인지를 벗어나는 거거든. 그 가치 레인지를, 버크셔의 전통적인 가치 레인지를 벗어나는 거야. AI에 대해서는 AI를 벌써부터 버크셔가 투자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리시트를 보고 들어간다면 모를까? 구글에 대한 포지션은 아마도 전통적인 가치주로서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스카우트 포지션이었을 거다. 거기에 조금 더 얻는다면, 생각을 얻는다면 뭐 덤으로 AI 베팅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프레임 내에서만. 근데 그 이후에 거의 2배 올랐기 때문에 버크셔의 포지션 단가 기준으로 아마 애플 했던 것처럼 트리밍을 했거나 아니면 에디션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그게 스카우트 포지션의 개념입니다. 스카우트가 알려주는 게 많거든. 일단 제일 크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저 총 맞았어요 라는 거야. 들어갔는데 두들겨 맞은 거야. 아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제 스카우트 포지션을 좀 까발려 드릴게. 이게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제 포지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카우트 포지션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통적인 스카우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를 하는 수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스카우트 포지션은 내가 불리시하다면 지금 시장과 AI에 대해서 불리시하다면 갖고 싶은 포트폴리오지만 저는 불리시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베어리시하거든. 그런데 숏을 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트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숏을 치지 않으면 불리시하지 않고 베어리시한데 숏을 때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남은 방법은 현금밖에 없어. 그 현금을 뭐 RP를 굴리건 채권에 투자를 하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현금을 들고 있을 때의 단점도 살짝은 숏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야. 완전히 뉴트럴이 될 수가 없어. 이건 해보시면 아실 거야. 현금 들고 있으면 시장을 살짝 왜곡돼서 숏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칭하기 위해서, 또 내가 100%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베어리시 하다면 그걸 100% 확신으로 가져가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0% 정도 신뢰 수준에서 나는 이 AI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관적으로 본다면, 그럼 10% 정도의 유의 수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알파. 그 유의 수준을 스카우트로 잡는 거야. 그럼 그게 나에 대해서 해칭이 되는 거거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nothing to lose 포지션이 돼요. 만약에 내가 AI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는데 계속 잘 나가. 그럼 내 그 스카우트 포지션이 잘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내 현금 포지션은 그냥 퍼처싱 파워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굴러가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야. 내 생각대로 AI가 잘 안 됐어. AI의 미래가, 그 미래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내 현금 포지션이 왕창 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잃지 않은 상황에서. 간단한 구조예요. 이게 저거나 비슷해. ELS, 원금 보장 ELS 있잖아요. 그 구조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서는 옵션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뭐 예를 들어 지금 구조랑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90%는 원금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 장기적으로 10% 정도의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채권 같은 데 막 투자를 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어쨌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상품에 굴려서 나머지 떼어낸 부분 있잖아요. 원금은 보장을 한 상태에서 그 10%면 10%, 5%면 5% 이걸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원금은 일단 보장이 된 상태잖아. 이건 날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구조가 프리미엄은 날려도 되는 구조니까 원금은 깨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날려 먹었으면 원금만 보장이 되는 거야. 그 채권에서 나온 이자만 주어서 고객한테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익이 났어, 옵션에서. 그럼 그걸 얹어주는 거죠. 원금 보장형 플러스 알파 ELS. 그 구조거든요. 이게 그거나 같아. 근데 프로텍티브 풋일 수도 있고요. 반대 베팅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 10%면 10%, 5%면 5%에 대해서 반대 베팅을 하는 거니까
나는 지금 베어리시한데 AI에 대해서 베어리시해서 현금을 들고 가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 스카우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는 입질 개념, 두 번째는 내 컨빅션에 대한 해칭 개념.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불안한 부분이거든. 그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 나머지 이 스카우트 포지션은 입질 포지션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반대 나머지 부분인 거야.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럼 뒤집어 볼 수도 있죠. 동전을 뒤집어 보면 내가 만약에 올인을 했어. 어떤 기업이든 시장이든 내가 지금 100% 올인을 하고 현금을 하나도 안 들고 있어. 100% 올인이야. 그럼 내가 100% 확신하는 거야. 아무 해칭도 없는 거.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많아. 그렇게 해서 크게 벌기도 하고. 근데 크게 잃기도 한다는 게 문제지. 이 크게 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크게 벌었다가 한 방만 크게 잃어도 그렇게 가면 매번 버릇이 그렇다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n 곱하기 빵은 빵이니까 그건 절대 불변의 산수니까 그 방정식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10번을 그렇게 해서 땄다고 해도 11번째 빵을 만나면 끝이야. 그 만나게 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100%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100% 신뢰 수준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제일 많이 올라가봤자 99% 신뢰 수준이지. 그럼 1%는 유의 수준이 있는 거라고. 그 개념으로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제 스카우트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저는 베어리시해요.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이 사이클로 봤을 때 아마 그 사이클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프를 역사적으로 거의 증명된, 역사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1옵션이라고 그 인스톨레이션 페이즈가 있으면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찰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트러글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발전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힘은 그 나중에 오는 거라고. 이게 역사적으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산업혁명도 한 방에 성공한 게 아니고 늘 아픔이 있다고. 이 케이펙스라는 걸 했을 때, 자본 투자라는 걸 했을 때 꼭 오버빌드를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오버빌드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중에 승자가 나오거든. 요 정도가 딱 적당했다는데 오버빌드 한 부분들을 없애야 되잖아. 라이트오프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온 세상 경제. 잘 생각해 보시면 철도도 그랬고요. 철도도 너무 많이 깔았어. 손님이 없는데 아직. 그래서 기차가 다닐 수가 없는데 철도만 존나 깐 거야. 그랬을 때 철도를 깐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었을 거죠. 나중에 벌었어. 그 사람들이 번 게 아니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잘 될 거라고 막 인프라 엄청 깔았다고? 광 케이블 다 깔고. 지금도 산에 가면 광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이 아직도 한국통신이라고 있는 광 케이블 매립지들이 있어. 지금 KT로 바뀐 지가 언젠데. 거의 포기한 거야. 그때 왜 그랬냐면 광 케이블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막 오버해서 빌드를 한 거라고. 이 닷컴 시절에. 근데 당시에 좀 기술적으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 미래였어. 그때에서 보면 광 케이블을 쓴다는 게 여전히 모뎀 쓰고 있고 막 ADSL 쓰고 있고, 랜을 쓴다고 해도 10메가비트 쓰고 있고, 10메가바이트가 아니에요. 비트예요. 통신에 쓰는 건 단위가 비트거든. 10메가비트짜리 쓰고 있고 막 그럴 때였거든. 지금이나 기가비트 쓰고 있지. 근데 더 웃긴 건 한번 실제로 닷컴이 무너지고 나서 인스톨레이션 페이즈에서 무너져서 시너지까지 오는데 10몇 년이 걸렸잖아.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인터넷 was real 맞다고. 근데 나중에 실제로 돈을 번 건 굉장히 지나서라고요. 그 오버빌드를 다 까먹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돈을 번 케이스잖아요. 가장 교과서적인 케이스라고.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그 광 케이블이 필요했냐는 거야. 그만큼 많이. 그걸 건너뛰었거든 나중에. 필요 없는, 대부분이 필요 없는 인프라였다고.
건너뛰어도 되는 다른 기술들이 또 나왔고 와이파이 나오고 와이파이 속도가 그거보다 훨씬 좋은 속도로 나오고 지금 AV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이라고 하는 거 HDMI 많이 쓰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HDMI 쓰기 전에는 오디오를 5.1 채널 이상으로 듣기 위해서 광 케이블이라는 걸 썼습니다. 똑같은 광 케이블이에요. 그 광 케이블이라는 걸 썼는데 그게 요즘 말하는 거 애트모스 같은 그런 새로운 스펙을 받아들여 주질 못해. 대역폭이 작아서. 그런 거야. HDMI에 대체된 거거든. 실제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되니까 다른 기술을 쓰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지. 지금 AI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삐를 전해드리지만 너무 어색한 기술이라고 지금 아키텍처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상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술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좀 더 짱구를 굴리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삐를 자꾸 주거든. 요즘 AI 세상이. 그래서 제가 배울 시한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 왜냐면 아무리 어색하고 클러치하고 클럼지한 그런 아키텍처고 기술이라고 해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언젠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언제 피벗을 해서 바뀔지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증기기관차 같은 걸로 보이는 거야. 지금 AI 엔진이 아키텍처가 막 시꺼먼 그 매연을 뿜어내는 이걸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삐를 받는 거죠. 근데 꽤 오래 갔거든. 그러니까 모른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배월시 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해칭을 하자. 그게 스카우트 포지션이라고. 이 정도 강조했으면 오해하시는 분 없겠지. 그래서 제 스카우트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밸러스트가 뭐냐면 원래 철도에 깔아놓는 자갈 같은 그런 튼튼한 구조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폴트리스를 지을 때 기반이 되는 거. 그걸로 제가 스카우트 포지션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힌트를 드렸지만 버크셔가 절반 이상이고요. 스카우트 포지션을 말하는 거야. 전 90% 이상 현금이에요. 90% 이상 RP에 굴리고 있어. 그리고 10% 정도만 지금 스카우트로 밖에 내보내고 있는 거야. 걔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이 버크셔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딱 봐도 AI 베팅이야. 내가 AI에 불리시하지 않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10% 중에 5%는 10% 중에 50%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5%. 그 정도는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맞아줄게. 날려듣구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 얘네들이 뭐 다 망하진 않겠지. 다 빵원이 되진 않겠지. 제가 레버리지를 써서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얘네들로 이룰 수 있는 건 뭐 반토막? 그럼 전체의 2.5% 정도? 그 정도 손실은 봐도 괜찮아? 뭐 수업료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thesis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thesis 되게 간단해야 돼.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버크셔는 뭐 알만하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밸러스트에 해당하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boring 컴파운더다. 잃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크게 먹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근데 RP나 T빌보다는 먹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어차피 현금을 들고 있을 거면 T빌을 들고 있을 거면 버크셔가 낫지 라고 생각하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버크셔가 T빌을 엄청 많이 들고 있어. 자기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의 거의 60%를 T빌로 들고 있거든. 현금화를 해서 60%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럼 나는 그 현금을 뭐 내가 TV를 안 사도 그 현금의 60%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버크셔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가장 간단한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버크셔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절반 이상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은 뻔하잖아. AI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AI에 불리시하다는 가정을 하면 그래도 AI에서 이기고 있는 애가 Last Man Standing 중에 하나. 여기서 말하는 man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녀석이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한 녀석이 아니고 AI의 승자는 한 녀석이 아니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두셋 정도 될 수 있다. 1, 2위 싸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1, 2위를 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 중에 하나. 그게 알파벳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구글은 다 가졌어요. 이미 다 갖고 있는 기반이 있어.
트레이닝 데이터 기반이 있고 엄청나잖아 트레이닝 데이터가. 그리고 KPX를 할 수 있는 레거시 캐시카우도 있어. 검색에서 나오는 돈이 엄청나. 그걸 가지고 돈을 쓸 수 있어. KPX를 아무리 많이 써도 그럴 수 있고 모형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그 제미나이로 증명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싫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많이 극복하고 있어. 그래서 원픽으로 고른다면 아마 구글일 거야. AI에서 위너를 하나 고른다면. 오픈 AI 같은 친구는 나중에 IPO를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 구글만큼 돈이 없거든. 그런 면에서는 구글이랑 상대가 안 돼. 만약에 돈을 정말 많이 써야 돼서 위기에 직면을 하더라도 구글은 살아남지만 오픈 AI는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파산 위기가 있으니까, 파산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구글은 돈 많은 애야 일단. 그러니까 깨져도 파산 위기는 없거든. 파산 리스크는 극히 적거든.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애들은 크게 뛸 수도 있지만 파산 리스크가 구글에 비해서는 몇 곱절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위너를 하나 고르라면 어차피 기존에서도 한 명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을 끼워 넣는다고 그래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애플은 좀 애매한 시각인데 저는 애매한 시각인데 요즘 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왜 애플을 생각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플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 애플을 좋아하지 않고 옛날에도 비판적이었어. AI 투자도 늦다고 비판적이고 이게 시스가 바뀌는 하나의 사례일 수 있어. 자꾸 제가 쓰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애플 기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애플 기기들이 워낙 많기도 한데 맥 스튜디오만 지금 4대를 쓰고 있어. 4대를 쓰고 있고 맥미니도 쓰고 있고 지금 주력으로 쓰는 건 M3 울트라 맥 스튜디오고 M2 울트라 맥 스튜디오도 부수적으로 쓰고 있고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엣지 디바이스들이라고 얘네들이 로컬 머신에서 모형을 돌릴 때 가장 편한 게 애플 기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어저께도 애플이 튀었지만 실적이 좋다고 아이폰이 왜 더 많이 팔릴까요? 아이폰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저도 그게 의문이거든. 아이폰이 왜 계속 팔릴까? 근데 아이폰을 이제 핸드폰으로 보지 않고 AI 엣지 디바이스를 보면 생각이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맥북도 마찬가지고 맥미니도 마찬가지고 맥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이걸 AI 엣지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 오픈 클라우드봇 그거 사느라고 그거 깔아보느라고 맥미니를 엄청 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랑 같아. 앞으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기기로 가장 좋은 선택이 애플 기기야. 엔비디아 GPU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 UMA 아키텍처 때문에라도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 때문에라도 애플 기기가 훨씬 편해. 저도 지금 맥스튜디오 M3 울트라 512GB짜리 거기에다가 그 AI 서버에다가 뭐 로컬 모형을 돌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쓸만할 정도거든. 지난해 오픈 AI에서 공개했던 OSS 모형 있잖아요. GPT 모형. 그거 120빌리언짜리 모형도 돌리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텍스트 작업도 하고 간단한 거 자동화해서 텍스트 수정하고 그러는 거. 그건 제가 바로 로컬 AI 서버를 쓰거든. 그거 하기에 맥스튜디오만큼 좋은 기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간단한 테시스야. 지금까지 AI에 대해서 애플이 투자를 어떻게 보면 뻘짓을 한 거지만 늦었다고. 한 가지는 거기서 볼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꼬꾸라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톨레이션 페이즈에서 스트러글 단계로 들어가면 애플은 안 당해. 매를 안 맞아. 거의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는다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엣지 디바이스들이 뜨는 단계로 가면 애플만한 좋은 AI 엣지 디바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거 아시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디지츠라고 비슷한 AI 그걸 만들었는데 박스를 만들었는데 거의 지금은 폭망 수준이거든. 처음에는 막 기대치가 높았다가 이 애플의 UMA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 그걸 증명해 준 것 뿐이야.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애플 기기들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지 않고 AI 엣지 디바이스로 봤을 때의 추가 성장 동력 어마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단해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카나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카나리가 돼야 돼. 이 동굴에 가스가 들어오는지 독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새가 돼야 된다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얘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케이펙스를 해서 투자를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넘버원 후보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안 담을 수가 없어. 마이크로소프트 성적표에서 들여다봐야 될 게 애주어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의 속도야. 성장의 속도.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성장주로 대접을 받으려면 2차 미분을 해야 돼. 1차가 아니고. 그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스 레이트의 액셀러레이션이 중요한 거라고. 가속도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애주어 성장률이 그 성장률의 가속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애주어가 30%에서 40%가 됐다, 50%가 됐다 이러면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떨어졌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박살나는 거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성적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살나는 거야. 1차 미분식으로만 보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야. 가속도가. 그러니까 부산에 도달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1시간에 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가속도로 쫙 달려가면 그럴 줄 알았는데 가긴 계속 가는데 이거 하루도 더 걸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겁한 거라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가면 이 전체 AI 붐에 대한 불리시한 시스는 무너져. 마이크로소프트가 못 가는데 얘가 지금 넘버원 커넬인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스카우트예요. 얘가 실적 발표 성적표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애주어의 백로그 있잖아요. 앞으로 이만큼 더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백로그, 그거의 40% 이상이 오픈 AI에서 온 거라고. 그걸 오로버러스라고 그래요. 그 뱀 있잖아요. 꼬리를 물고 있는,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쳐먹는 뱀. 지금 그 구조라고 자꾸 얘기하거든. 이쪽 AI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받은 돈으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는 거야. 그 구조인 거야. 엔비디아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이쪽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주는, 그게 벤더 파이낸싱이거든요. 그걸 언제 했는 줄 알아요? 닷컴 때도 그랬어. 시스코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다 뒤었던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는 거야. 오로버러스 스네이크가. 저거 오로버러스인데 그게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 AI가 만약에 잘못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돼? 물론 오픈 AI한테 투자한 그 돈도 날아가겠지만 더 큰 거는 애주어에서 굉장히 큰 고객이란 말이야. 그 고객 하나가 날아가는 거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블로우아웃 어닝이라고 하지만 그 레비뉴의 상당 부분이 하이퍼스케일러 2개 정도에 집중이 돼 있다고. 걔네가 우리 당분간 좀 케이펙스를 줄일래 하면 급락하는 거야.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예요. 근데 벌써 두들겨 맞았잖아. 그래서 스카우트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스카우트를 새로운 지역에 들여 보냈는데 얘가 딱 들어가자마자 팍 하고 총을 맞는 거지. 아우, 저긴 위험하네. 그런 구조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3대 필러라고 한다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눌려 있는 애고, 지금 M7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못 오른 애가 아마존이죠. 그러니까 밸류 차원에서 봐도 크게 잃을 리스크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애고, 어차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살아남는다면 이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비중이 제일 작은 이유는
그 중에서도 컨빅션이 제일 낮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하이퍼스케일러가 이렇게 많이 살아남을 이유는 없어. 한둘이면 돼.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남는다면 아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다 하이퍼스케일러로 살아남는 케이스는 정말 AI가 미친 듯이 이루고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KPX가 필요한 상황이, 그건 우리 지구를 말아먹을 거야. 그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요. 자원을 너무 심하게 고갈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리시하지 않아. 저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bearish해. 이 지구가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저의 스카우트 포지션은 버크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꽤 안정적이에요. 안전빵이고. 재밌는 게 이걸 이제 반년 정도 굴리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정말 이 시장이, AI 시장이 포모가 필요한 시장이었나를 보면 별로 안 그래. 여기서 그나마 좀 튀어준 게 구글이야. 나머지 애들은 아시겠지만 AI가 뜰수록 버크셔는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핫한 시장에 왜 투자를 안 하냐, 그래서 눌려 있는 거거든. 구글은 반독점 얘기는 금방 할 건데, 반독점 거기서 이겼다고 해서 그간에 눌려있던 게 한꺼번에 스프링이 눌려있다가 팡 튀는 케이스로 지금 리빙을 한 거고, 애플은 투자를 잘못한다고, AI 투자 잘못하고 실이 개판이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눌려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뜨다가 찜찜해서 너무 돈을 많이 쓰는데 버는 건 좀 시큰둥하고, 그래서 눌려있는 거고요. 코파일럿도, 저는 코파일럿을 써봤는데 한 번 쓰고 안 써요. 저걸 왜 쓰나 싶거든. 저걸 기업에서도 쓸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카나리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돈을 못 벌면 AI, 이 전반적인 AI 내러티브가 좀 위험해. 그리고 아마존은 뭐 계속 눌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스카우트 포트폴리오가 저한테 알려주는 거는 그닥이야. 네가 여기다 올인했으면 마이너스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배를 맞은 거거든. 지난 한 6개월 정도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좀 핫한 애들 집어넣었으면 엔비디아 집어넣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언제 들어가냐고. 엔트리 포인트가 언제였냐는 거죠. 엔비디아는 저는 들어갔다 나왔어요. 꽤 오래 전에 들어가서 엔비디아가 삽을 파는 애들이라는 거를 삐를 받았을 때 들어가서 작년 초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날라갔어. 그 이후에도 날라갔는데 그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레인지를 넘어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버펫이 애플을 트림하는 마인드로 저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온 거고, 제일 크게 정리하게 된 계기는 뭐 트럼프고, 이 레짐에서는 내가 안정적으로 올인을 해서 들고 갈 레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 너무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아니잖아, 미국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 자산을 얘네들이 보장을 해줄까? 그런 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올인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정말 AI에 대해서 불리시하다면 괜찮은 포트폴리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늘릴 생각이 없어. 그냥 스카우트로 남겨둘 거야. 꽤 오랫동안. 구글 언뜻 보기에 그런 생각 드시잖아. 구글이 그럼 어떻게 봐도 구글은 위너인데 왜 구글 포지션을 늘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 애플도 그렇고. 굉장히 내가 만약에 AI에 대해서 불리시한 게 커진다면 구글과 애플이 제일 두각을 나타내거든. 내 시스에서도. 그런데 왜 안 할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기업들이 다 엔타이 트러스트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알고는 있는데, 시장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쌩까고 있는 리스크야. 근데 이 엔타이 트러스트 리스크는 어마무시하게 센 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얘가 잃어버린 10년이 있거든. 개똥주였다고.
그 시기를 기억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막 가슴을 쥐어짜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야. 다른 애들 다 오를 때도. 그게 왜 그랬었냐면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엔타이 트러스트라고. 두둑에 맞은 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쪼개졌다고요, 이거저거. 그 리스크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해. 특히 선진국일수록. 반독점 잣대를 아주 세게 들이대는 나라일수록.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구글이 그렇잖아요. 구글이 만약에 쪼개진다면 유튜브 쪼개져야 되고 검색 시장 크롬 쪼개져야 되고 이런 식인 거야. 그 반독점을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 CEO들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그 XAI 그록 말고요. GROQ라는 그록이 있어요. 인퍼런스 칩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칩이 정말 빠르거든요. 인퍼런스에 대해서만. 이 트레이닝 말고. 거기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라이센스를 맺었다고. 라이센스 계약을. 근데 원래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록을. 근데 왜 안 샀을까? 다운라이트로 그냥 사버릴 수 있는데, 애퀴지션을 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대로 가면 반독점에 걸려. 다미넌스가 좋은 게 아니야. 다미넌스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작을 때 얘기고, 너무 커져서 완전 독점 수준으로 간다? 독점만큼 돈을 잘 버는 구조는 없거든. 혼자 다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게 해석하면 모트인데, 해자인데, 그 해자가 반사회적으로 바뀐 거야. 독점의 폐해를 다 드러내면서. 그럴 수 있으면 규제 당국이 칼을 들이댄다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게 반독점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혼자 너무 깝치고 다니니까. 그리고 갑질을 하면서 다니니까. 그러면 쪼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4트릴리언이 넘잖아, 엔비디아가. 근데 엔비디아 불들이 바라는 대로 엔비디아가 막 10트릴리언 가고 이러면 반독점을 피해갈 수가 없어. 왜냐면 10트릴리언 그 정도로 갈 거면 다미넌스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시장을 거의 독점한다는 수준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막 그록 같은 회사들을 사들여. 그래가지고 경쟁자들을 다 흡수해. 그 정도 수준이면 그건 짤없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워크어라운드 피해가기 위해서 그록이랑 라이센스 계약만 맺은 거야.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 메타도 반독점을 두들겨 맞는 이유거든. 경쟁사를 자꾸 사버리니까. 왓츠앱을 샀을 때도 그랬고. 그게 막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규제를 벗어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점이지만, 왜냐면 경쟁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자기가 혼자 먹는 거니까.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선진국이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좋은 거지. 독점은 폐해가 심각하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스카우트 포지션 중에서 이 기업들 중에서 반독점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버크셔가 제일 그래도 안전하다고, 모형들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클로드 아포스 4.5나 GPT 5.2 띵킹이나 제미나이 3 프로도 동의를 해요. 얘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100% 안전한 건 아니야. 레짐 자체가 불안하다? 그러면 100% 안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성적표로 봤을 때,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버크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구글은 잠깐 피해간 거야. 지난 룰링에서 한 가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잖아. 그것 때문에 그간 눌려있던, 그간 왜 눌려있었어? 이 반독점 규제 리스크 때문에 눌려있었던 거야. 그게 오버행으로 눌려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그간 눌려있던 부분만 오른 거야. 만약에 엔타이트러스트 리스크가 없다?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2-3배, 4배. 진짜 그럴 수 있는 앤데, 눌리는 이유는 덩치가 커지면 어느 기업도 반독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반독점 리스크에서, 엔타이트러스트 리스크에서. 그래서 지금 클로드 같은 경우에, 다른 모형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클로드를 예를 들어드리면, 클로드가 엔타이트러스트 엑스포저 서머리를 한 거를 보면 버크셔는 리스크가 클리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구글은 하이, 아직도 하이예요. 왜 하이일지 생각해봐. 검색에서 아직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니들 잘해? 라고만 한 거야.
근데 잘 안 한다라는 티가 나면 다시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색하고 AI 부분하고 캐니벌라이제이션 리스크가 있거든요. 구글이. 그러니까 구글 지금 크롬 쓰는 사람들보다 이 저처럼 AI 파워드 브라우저 이런 걸 쓰는 사람들, 커밋이나 퍼플렉스티 커밋이나 이 오픈 AI에서 만든 아틀라스 같은 거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 경쟁자가 생겼잖아. 이게 시장이 좋은 거라고. 이 구글은 검색 시장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쥐고 있느라고 크롬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점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제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검색 시장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여기다가 막 AI 파워드 브라우저 만들고 이러면 뭐에 걸린다? 경쟁자를 죽이는 거잖아 또. 그러니까 엔타이트러스트에 점점 그 리스크를 또 불려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발걸음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색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 얘의 캐시카우는 여전히 검색이야. 거기서 나오고 있어. 레거시 캐시카우에서. 그걸 밀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검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엔타이트러스트 오버행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고. 살짝 거쳐 있는 거지. 완전히 개인 게 아니고. 이게 상소 단계? 그 정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즘처럼 AI 들어가고 그러면서 AI 파워드 브라우저 새로 만들어지고 크롬이, 그러면 정부 당국이,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지금이 트럼프 행정부고 이러니까 조금 봐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영원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행정부가 바뀌거나 레짐이 바뀌면 영원할 수가 없잖아.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그건 굉장한 리스크거든. 내가 3년 자고 일어났는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리스크가 제일 큰 애가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실적이 좋고 그래서 당분간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위에 오버행이 이만한 게 걸려 있다고. 엔타이트러스트 가장 가까이 있는 애야 거기에. 그래서 얘가 지금 상황에서 막 두세 배 가기는 어려운 이유야. 엔타이트러스트가 없다? 저라도 굉장한 사이즈로 포지션을 잡을 거야. 근데 그 엔타이트러스트가 너무 세. 쪼개진다고 생각해봐. 크롬 쪼개지고 유튜브 쪼개지고 AI 사업부 딥마인드 쪼개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쪼갠다고 생각해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거거든.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나는 유튜브가 좋다. 그럼 차라리 유튜브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아니면 AI가 좋다. 그러면 AI 제미나이 그 사업부 투자하는 게 낫고. 그런 거죠. 아니면 다 갖고 싶다? 그때 가서 다 가지면 되지. 이 밸류에이션이 리셋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그때 사는 게 나아. Better late than sorry라고.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 보면 AI 레이스에서 구글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제가 포지션을 키우지 않는 이유예요. 그냥 스카우트로 만족하는 이유. 애플은 클로드도 이런 말 하잖아. Death by a thousand cuts risk라고. 짜잘해. 다 잔바리 리스크야. 잔바리 리스크들인데 너무 많아 그 리스크가. 뜯어먹을 애들이. 그중에 제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애플이 없는 데가 없고 다 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앱스토어 그렇고 앱스토어 독점적인 게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고 또 EU가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디지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플은 큰 건수는 없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 리스크가.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애플이 진짜 엣지 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를 독점을 하고, 독점이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크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엔타이트러스트는 덩치발의 코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일단 1 트릴리언 이상 넘어간다. 지금 기준으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기준으로 1 트릴리언, 2 트릴리언, 3 트릴리언 정도, 그 정도 레인지에 가까워진다 싶으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 트릴리언이었어. 그걸 넘는다 싶으면 들여다봐. 그 규제 당국이. 얘네들이? 라고 한다고.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한다는 건 독점 아닐까라고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애가 돈을 너무 많이 버네? 그러면 세무당국이 쳐다보는 거랑 같아. 애플은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워낙 오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잔바리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애플이 소송당하는 거 보시면 클래스 액션 이 리스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앰뷸런스 체이서들이 쫓아댕겨. 우리 소송하지 않을래요? 이러면서 사람들 모아갖고 피해 입으셨죠 애플에 3-4명 모아갖고 클래스 액션 하고 저 클래스 액션 한대. 그럼 또
세네 명으로 시작했다가 막 수십 명씩 모여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거의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소송 거는 애들이 정말 많다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 먹으려는 앰뷸런스 체이서들도 많고. 그럼 또 그 앰뷸런스 체이서들끼리 연합을 해. 우리 뭉쳐서 한번 해볼래요? 이러고.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제일 큰 게 애플이라고. Death by a thousand cuts 리스크라고. 이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케이스로 그런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역사를 한번 이 모형들한테 물어보셔. 잃어버린 10년이 뭔지, 왜 그랬는지. 그냥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야. 장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죽어있는 차트가 있어. 한 10년 동안 이러고 가는 차트가. 보여드릴게. 퍼플렉시티에서 보면 되니까. 이 차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 맥스로 본 건데 맥스를 보면 요즘 그러니까 2017년 이후 정도잖아. 그때부터 찔끔찔끔 장이 좋았으니까 막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AI 붐이 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삽을 파는 애 중에 하나니까 AI로 돈을 벌어야 되는 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삽을 파는 애들 중에 또 하나니까 그냥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거. 근데 그 이전을 보라고. 2017년 이전. 저거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 시기에 한 10년을. 그런 리스크라고. 아마존의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닷컴 그쪽의 리스크가 더 크고요. 그러니까 리테일 상권을 위협하는 리스크 그런 게 더 크고 아마 이쪽으로 와서 AI 쪽이나 하이퍼스케일링 쪽으로 반독점에 걸릴 리스크는 아직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만약에 AI가 정말 떠서 하이퍼 스케일링만으로 독점이 이루어진다면 또 독과점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결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구더기 한 마리로 내 포트가 완전히 망가질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야. 자꾸 에이시메트리컬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수익률에 비해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면 감안을 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스카우트 포지션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자리 초반이거든요. 이걸로 따따블을 낸다거나 그럴 순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 리스크가 내가 기대하는 요구하는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항상 내가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작거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보다 엄청나게 커야 돼요. 전 2배 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반토막 리스크가 있다? 그럼 더블 이상 발해야 돼. 그런 발해야 된다라는 건 내가 그걸 기대할 수 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 아니 50% 잃을 수 있는데 20% 먹겠다고 들어간다고? 그게 비상식적인 거라고요. 근데 그 비상식이 통하는 야바위판이 시장이라고. 그렇게 유혹이 강한 곳이. 오늘 들어가면 내일 한 20%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나라 상한가 지금 30%잖아. 실제로 30% 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매일. 그게 서바이버십 바이어스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버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안정적인 구조여야 된다는 게 승률이 높아야 되거든. 장기적으로. 굉장히 승률이 높아야 돼. 최저 요구되는 승률은 51%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우스랑 싸워서 이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100번 중에 51번은 이기고 49번은 진다는 뜻이야 그게. 근데 그 49번에 지는 케이스에서 굉장히 크게 지면 이 승률이 무의미해져. 그걸 무시하면. 이 구조 자체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작게 잃고 크게 먹어야 돼.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곳, 그게 시장이라고. 그래서 시장을 제가 곡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현혹되기 너무 쉬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이런 보수적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도 이런 포지션을 짱구를 굴리고 이건 안정적이다 갖고 해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엑셀 포스트한 것도 known unknown이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이 엔타이 트러스트 리스크는 알려져 있어요. 프라이싱인이 시기적으로 되고 주기적으로 되는데 구글이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오버행이 있었던 거고 근데 주기적으로 까먹어 사람들이. 뭐 그 노이즈가 심해지면 불리시한 노이즈가 심해지면 완전히 쌩 까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수준이면 이제 구글은 리핑을 많이 해서 다시 이제 엔타이 트러스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슬금슬금 나갈 수도 있는 시기인 거고요. 그런데 많이들 까먹고 있다고.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여야 하는데 AI에 불리시하다는 전제로 그런데도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근데 그 리스크가 작냐? 되게 크다고. 만약에 현실이 되면 clear and present 리스크가 되면 그렇게 모두가 신경 쓰는 리스크가 되면 그때 프라이싱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업이 계속 클 거다. 4트릴리언짜리가 막 8트릴리언 되고 16트릴리언 되고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야. 진짜로.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자본주의 사회가. 혼자 그렇게 크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했을 때도 덩치빨은 무시 못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1트릴리언 미만인 애들이었어. 걔네들이 가장 가능성이 크고 이런 리스크도 적거든. 근데 이미 1트릴리언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규제 당국이 쳐다본다고. 너 그렇게 빨리 컸니? 왜? 어떻게? 이러고 쳐다보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3트릴리언, 4트릴리언 이러고 오면 더 커지는 거지. 여기서 덩치빨로도 크기가 힘든데 얘네들을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도 엄청나야 되는데 규제 리스크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럼 thesis 관점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thesis,를 그냥 AI 분리시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이런 거를 알게 됐어. 엔타이 트러스트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 라고 하면 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럼 리스크가 추가됐잖아. 리스크가 추가되는데 포지션도 똑같고 목표 주가도 똑같고 내 지도가 전혀 바뀌질 않아? 그건 잘못이라는 거야. 물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다른 리스크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까 그 오로보로스 스네이크 리스크도 있어요. 지금 이 AI로 창출을 해내고 있는 가치라는 게 실제로 사용자들이 AI를 사용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지들끼리 삽을 팔고 사서 벤더 파이낸싱을 해서 버는 구조가 너무 많다고. 예전에도 있었고 닷컴 때도 그랬고 그걸 반복하고 있다고. 그 리스크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커. 이 시장에서. 근데 그것도 찬반양론이 있는 거고 논란만 있는 거고 현실이 되면 역시 역사가 그쪽으로 되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고. 근데 그런 리스크를 내가 알았는데 프라이싱인을 안 한다. thesis,를 수정을 안 한다. 그냥 고집 부리는 거라고. 그냥 그게 인다우먼트 바이어스고. 그래서 100% 확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thesis,를 끌고 가면 위험해요.